whole new world.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전 세계인의 큰 사랑을 받은 캐릭터 알라딘. 그런데 알라딘이 팬들 사이에서 때 아닌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너 그거 알아? 알라딘이 사실은 중국인이래. 아니 누가 봐도 중동 사람인데? 알라딘은 뭐 바그다드 뭐 알리바바 이거 다 중동 쪽이잖아요. 그리고 저 배우도 중동 사람 아니에요? 아랍계 아닌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속에서 묘사된 알라딘의 모습은요, 짙은 눈썹과 어두운 피부 그리고 터번 같은 이슬람 복식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아랍인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라딘은 놀랍게도 인도인, 이집트인 다 아니고요, 대륙의 청년, 중국 출신이라고 합니다. 진짜? 알라딘이 중국 태생이라는 근거. 우리가 아는 알라딘은 1703년 프랑스의 동양학자 앙투안 갈랑이 번역한 아라비안 나이트 속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 원작입니다. 이야기 속의 첫 구절을 보면 중국 어느 도성에 매우 가난해 거지 생활을 하는 재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재봉사에게는 알라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시대 배경이 아랍권 국가가 아니라 대놓고 중국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책이 번역된 시대 배경을 따져보면 청나라로 추측된다고 하고요. 청나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1890년대에 출간된 아라비안 나이트의 사파를 보면요, 알라딘 헤어스타일 보세요. 변발이네. 변발하고 있습니다. 저게 알라딘이에요? 알라딘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니가 약간 변발 아닙니까? 그러네. 지니가 지니가 청나라네. 가난한 재봉사의 아들입니다. 태극권 쓰면서 했어야 됐네. 이연걸이네. 대놓고 중국이란 말이 첫 문장에 나오는데 네. 이게 왜 아랍 쪽으로 간 거예요? 아니 사파도 중국 사람이잖아. 자, 그 이유는요, 알라딘의 원작을 살펴보면 황제 대신 술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1100년대 후반에서 1200년대 초 몽골을 정복한 징기스칸에 의해 중국 대륙의 이슬람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해서요, 이슬람 색채가 강한 중국을 배경으로 한 알라딘이 애니메이션으로 각색이 되면서 우리가 아는 알라딘이 아랍계로 알려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알라딘의 고향인 중국에서는요, 2016년부터 북부의 중심 도시 인천에 있는 이슬람 테마파크에서 아라비안 나이트를 주제로 한 공연을 개최, 알라딘이 중국 태생인 것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머. 정말 새로운 세상에서 건너온 알라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메라니아는 사실 뭐뭐뭐. 복슬복슬한 손뭉치 같은 자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심장을 부여잡게 하는 우주 최강 귀여운 댕댕이 포메라니안. 귀여워. 쪼꼬미들. 포메라니안은요, 다 자란 성견이 되어도 몸무게가 고작 약 3kg. 아담한 사이즈로 심쿵매력 뿜뿜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반려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작다고 얕보면 안 되는 게요, 조그만 녀석이 짖기도 엄청 잘 짖고요, 까칠한 성격으로도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까칠한 포메라니안의 성격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슬픈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포메라니안의 고향은요, 독일과 폴란드에 걸쳐져 있는 발트 연안의 포메라니아 지역인데요. 이 강아지 이름이 고양이 이름을 딴 거죠. 동네 이름을 딴 진돗개 같은 스타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포메라니안의 조상이 썰매견으로 잘 알려진 대형견 스피츠라고 합니다.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네, 얼굴이.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녀석이 이렇게 작은 소형견이 된 거예요? 네, 거기엔 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1891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반려견인 마르코를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어머 여왕님의 개 좀 봐. 작은이가 너무 귀엽다. 여왕의 작은 포메라니안 때문에 영국인들 사이에서 작은 포메라니안의 인기가 급증.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작고 귀여운 포메라니안을 얻기 위해서요, 작은 몸집의 포메라니안들끼리 여러 차례 근친 교배를 강해 일명 품종 개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생성은 살아있고 이제 크기만 작아진 거구나.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품종 개량의 나쁜 예죠. 근친 교배의 부작용 때문에 유전적으로 관절이 약해져 슬개골, 탈구 같은 질환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이 성격, 그 까칠한 성격도요, 포메라니안이 비록 몸집은 작아졌지만
원래 대형견이었던 DNA가 아직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맹렬한 성격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자기 몸이 작은 걸 모르나 보다. 인간의 호불호 때문에 미관상의 만족을 위해로 반려동물들을 품종 개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동물 학대예요. 동물 학대. 근데 그야말로 어떤 품종을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으로서 반려동물로서 우리가 강아지를 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수년간 이어져 온 과학계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진화론을 창시한 두 주역, 알프레드 월러스와 찰스 다윈마저. 이 무늬는 풀숲에서 맹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한 거야. 무슨 소리? 그건 아무런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해. 이게 대체 뭐냐? 현존하는 가장 미스테리한 무늬, 바로 얼룩말의 줄무늬입니다. 진짜로 저게 그 다른 동물로부터의 사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말이죠. 얼룩말의 줄무늬를 두고 맹수를 피하기 위한 위장용이다, 체온 조절 효과다 등등 온갖 가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룩말 줄무늬의 미스테리가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2012년 헝가리와 스웨덴의 대학 연구진들이 합심해서 그 실마리를 풀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룩말 줄무늬는 파리 퇴치용 생존 수단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 사자 퇴치용이 아니라 파리 퇴치용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자보다 파리가 무섭다는 거잖아. 사자보다 파리가 무섭죠. 그런 건가요? 네. 근데 파리가 왜? 자, 파리 종류 중에 말과 같은 포유류의 등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흡혈파리가 있는데요. 아 흡혈 과정에서 아프리카 풍토병 중 하나인 수면병 등 포유류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전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연구진들이 실제 말 크기의 모형에 각각 검은색, 흰색 그리고 얼룩무늬에 끈끈이를 붙여서 어디에 더 많이 붙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검은색 모형에는 562마리, 흰색 모형에는 22마리의 말파리가 붙은 반면 얼룩무늬 모형에는 단 8마리의 말파리만 붙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확실히 효과가 무섭다. 좋네. 검은 말은 최악이죠. 아. 그리고 올해 2월 신뢰도 있는 과학저널에 척도가 되는 SCI급 저널에 게재된 얼룩말 무늬 연구 결과가 말의 무늬에 따라 말파리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한 결과 일반 말에게 접근한 말파리들은 75%인 반면 얼룩말에게 접근한 말파리는 25%,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되게 자극적이고 피하고 싶은 무늬인가 보다. 이 연구팀은요, 줄무늬가 말파리에 시각적으로 혼동을 줍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얼룩말의 줄무늬는 말파리와 같은 흡혈파리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해 온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충격! 시리얼의 탄생 비화. 이거 진짜 충격이에요. 네. 이거 진짜 충격이에요. 잠깐만 이 기사를 듣기 전에 미리 말할게요. 예, 예. 저는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요. 아니 어쨌든 탄생 비화 들어보시면 그게 나쁜 얘기 아 내가 아침마다 이걸 먹어서 궁금한데. 예. 출근하기 바쁜 아침에 이거 하나만 먹어도 필수 5대 영양소를 섭취. 호랑이 기운 솟아나게 하는 푸드가 있죠? 바로 시리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 즐겨 먹는 이 시리얼에 충격적인 탄생 비화가 있었습니다. 1876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내과 의사 존 하비 켈러그. 평소 그는 남다른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모든 악의 근원은 성욕이야. 의사 켈러그는 성관계 등 성행위가 영혼과 육체의 병을 초래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죄송한데 지금 시리얼 탄생 비화 맞죠? 맞습니다. 갑자기 성욕이 나와가지고 요즘 이거 왜 이러지? 자, 그리고 성욕을 부추기는 게 바로 고기, 자극적인 소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욕을 억제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켈로그. 야 이게 그때 떠오른 것이 채식주의자였던 발명가 제임스 칼렙 잭슨이 만든 음식, 통밀가루를 물에 반죽해서 구운 그래놀라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켈로그는 딱딱한 그래놀라의 단점을 보완해서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한 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이제 고기는 끊고 전적으로 이걸 드셔야 합니다. 순수 탄수화물인 시리얼을 성욕 억제 음식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들의 식사로 지급이 되기 시작했죠. 아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그런데요,
켈로그의 요양원 환자였던 찰스 윌리엄 포스트가 잠깐만. 이분도 이분도 발명하신 분 아닙니까? 네네네. 이분도 네. 야. 야, 오늘 양대 산맥이 다 나오네요. 양대 산맥이 같은 병원에 있었네요. 심지어 의사와 환자로. 신기하죠? 네. 환자였구나. 찰스 윌리엄 포스트가 켈로그의 시리얼을 먹은 뒤 먹기 편한데? 맛만 더 좋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이렇게 사업 아이템이 번뜩 떠올라서 1895년에 회사를 설립. 설탕과 과일 향을 첨가한 시리얼을 출시했습니다. 이후에 의사 켈로그도 동생과 함께 회사를 설립. 이렇게 두 사람이 설립한 회사가 오늘날 시리얼계의 양대 산맥이 된 것이죠. 야. 근데 이게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욕을 감퇴시킵니까? 실제로 이런 효과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완전 불안해 지금. 잠깐만 이 기사를 듣기 전에 미리 말할게요. 예, 예. 저는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 관계 없어. 근데 왜 불안했던 거죠? 아니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 뭔가를 떠올렸나요?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성욕 억제제라는 시리얼의 충격 과거. 여러분, 과거는 과거이고 오해 말고 걱정 말고 마음껏 드세요. 그렇지. 좋아. 놀라지 마십시오. 자, 두 기자님도 그리고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상어 고기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먹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뭐 오 기자는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고래고기 정도는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울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경상도에는 그 제사상에 상어 전이나 상어 토막을 구워서 올리는 게 풍습이에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먹는 향토 음식 상어 고기를 단언컨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드셔봤다는 얘기입니다. 안 먹었다니까요. 뭘로? 몰라 이거 진짜. 저게 뭐야? 그게 뭔데? 회덮밥? 회덮밥 아니에요? 회덮밥에 참치 올라가잖아. 자, 신선한 회와 채소에 매콤한 초고추장을 쓱쓱 비벼 먹으면 꿀맛인 회덮밥. 안 드셔보신 분 없죠? 회덮밥 좋아하지. 회덮밥이야 먹어봤죠? 네. 자, 그런데요, 이 회덮밥에 상어 고기가 들어간다는 사실 다들 모르셨을 겁니다. 아니 저 요리는 참치 회덮밥이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귀한 고기를 왜 넣어줘요? 시키지도 않은데. 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참치나 광어 회덮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료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그냥 회덮밥일 경우 이렇게 깍둑 썰기한 회가 들어간 회덮밥은 상어 고기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요? 이 회덮밥에 쓰인 생선은 일명 상어 깍둑이라 불리는 회덮밥용 냉동 상어 고기로요. 진짜? 자, 포장지를 보시면 저거네. 그렇습니다. 내가 먹은 게 저거예요. 게다가 상어살 100%라고 써있어. 야 진짜 몰랐다. 저는 한동안 그 참치집에서 상어 준다 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그거는 아니네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완전 다른 얘기네. 그거는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참치 회덮밥이라고 써놓고 상어 고기를 넣은 거는 네. 그거는 이제 소비자 기만행인데 보통 아무 표기 없이 회덮밥이 써 있는 건 대부분 저 제품을 사용한 회덮밥이 나온다는 거죠. 상어 고기가 조직이 탱글탱글해서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좋고요. 또한 참치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디저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충격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 달달한 향이 나는 이유가 동물성 향료 중에 하나인 카스토레움 때문인데요. 카스토레우? 이름이 아주 느낌이 안 좋은데요? 바닐라 향을 내는 카스토레움을 채취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비버의 항문. 비버 항문이었습니다. 바닐라 향이 비버의 항문 냄새였던 것입니다. 진짜 짜증난다. 야, 쟤는 집만 잘 지는 줄 알았는데 향기도 좋았네. 아, 그럼. 집 지을 때 집에 향기가 되게 좋았겠다. 바닐라 향이 난 거죠. 자, 여러분, 비버의 생식선과 항문 근처에는 말이죠, 오일 형태의 분비물을 만드는 주머니 향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비물의 향이 세상 달달하죠.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준비하셨습니까, 항문을? 항문, 자, 비버 3마리 입장. 서울 모 아쿠아리움 비버 사육사님께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비버 사육장에 있으면 정말 달달한 향이 문득 코끝을 스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항문 냄새가 아니라 항문 옆에 있는 향낭에서 이 냄새가 난다 이거죠. 야, 그렇죠?
이거를 먹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향이 너무 좋으니까. 예. 근데 난 또 걱정되는 게 저것 때문에 또 막 사냥이 막 되고 그럴까 봐. 전 세계인이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양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걱정이 많이 안 될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 왔습니다. 카스토레움은 1920년대부터 음식이나 향수 등에 사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메리카 비버의 서식지인 캐나다에서 매년 최소 2,000마리 이상의 야생 비버가 사냥되기도 했고요.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에 서식하는 유럽 비버는 한때 멸종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인간이 그렇게 잔인해. 그쵸. 자기 달달하게 먹겠다고. 뭐 먹기 시작하면 그냥 다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비버 사냥으로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엔 천연 카스토레움 대신에 인공 합성 향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되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비슷한 향이 나는 게 생겼군요. 그렇죠. 아니다. 바닐라의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좀 덜 미안하겠네요.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맛이 또 있죠. 일명 녹차 덕후, 녹덕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녹차 아이스크림. 아주 좋아합니다. 저 김소영 아나운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예. 잠깐만 이거 아까 카스토레움도 약간 독특했잖아. 네네. 이거 혹시 곤충가루 아니에요? 오. 메뚜기나 뭐 여치 이런 거. 녹색 뭐 애벌레 그런 거 있잖아. 녹차 아이스크림의 진한 초록빛 여기에는요 동엽록소라는 색소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색소에 숨겨진 놀라운 정체. 동엽록소는 바로 누의 똥이었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아 진짜라고? 자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똥을 쓴다고? 녹차 아이스크림의 특유의 진한 초록색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차의 녹색빛을 더 부각시켜줄 색소가 필요했는데 이때 사용된 치트키가 바로 누의 똥이었던 것이죠. 누에는 누에나방의 유충으로요. 주식은 뽕잎. 그래서 배설물 역시 진한 녹색을 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알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과연 먹을 수 있을까? 굉장히 찝찝한 기분인데요. 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의 똥은 인체에 해로운 게 없는 천연 색소입니다. 안 해로우면 다 먹을 거예요. 뽕잎은 각종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뽕잎을 먹고 배설한 누의 똥 역시 뽕잎의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바닐라, 녹차, 디저트 먹을 때마다 같이 먹는 사람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널리 알려야 이로운 것입니다. 분홍 소세지의 충격 실체. 1970, 80년대 도시락통에 요 반찬 하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날은 점심시간에 어깨 으쓱하고 도시락통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인기 도시락 반찬, 분홍 소세지입니다. 저거 약간 계란물 익혀가지고 싹 넣어놓으면 무조건 계란물이죠. 너무 맛있잖아. 케찹이에요, 케찹. 또 이거는. 네. 무조건 케찹이에요. 최근에 이 삼시세끼 산촌편에서 분홍 소시지에 달걀을 입혀서 소뚜껑에 구워 먹는 모습이 방송됐는데 이 시청자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먹고 싶어서. 저 미쳐요. 네. 저 별맛도 아닌데 정말 추억의 맛이에요. 아 근데 진짜 노릇노릇 맛있게 구웠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이 분홍 소세지가 사실은 소세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그 수요미식회에서 저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게 소세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고기가 아니더라고요. 야, 또 기억력이 있네요. 자, 분홍 소시지의 정체성을 뒤흔든 이 놀라운 사실. 이 분홍 소시지의 정식 명칭은 혼합 소시지입니다. 일명 어육 소시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국내 축산물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에 의하면 가공식품인 일반 소시지는 고기 함량이 70% 이상, 전분 함량이 10%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혼합 소시지인 분홍 소시지는 밀가루와 어육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찐 어묵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육 소시지가 어떻게 해서 소시지라는 이름으로 대중화됐느냐? 난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팔면 될 걸 왜 소시지가 된 거죠? 1960년대 초반 당시 돼지고기가 너무 귀하고 비싸서 좀 산다 하는 부유층 외에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 국내 한 회사에서 저렴한 가격의 어육으로 돼지고기 맛이 나는 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인기는 상상 초월! 매일 아침 공장 앞은 어육 소시지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싸고 일단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먹을 때 내가 뭔가 귀한 거 먹는구나라는. 근데 나는 소세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했을 것 같아.